원청이 시키니까 해야 돼. 하라면 해야 돼. 정규직 못지않은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름없이 동일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제철소라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수년째 반복되어 온 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3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비슷한 참변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럴 수 이슈에서는 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강근입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 복지, 노동 안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요? 만 4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11년째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무 중인 한만주 씨는 매일 출근 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근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서 여기에다 이제 차를 대려고 출근 시간보다 미리 와서 자리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한 다음에 주차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이제 정문을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하는 거죠. 내부에는 있지만 저희 비정규직 될 때는 없고 정규직 주차장만 있습니다. 네. 같은 공장으로 출근하는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지만 공장 내 주차장은 정규 직원들만의 몫인 겁니다. 결국 비정규 직원들이 셔틀버스가 아닌 자차로 출퇴근을 하려면 도로변에 주차 후 작업장까지 20-30여 분을 걸어야 합니다. 급한 뭐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뭐 부모님이 아프거나 애가 아프거나 그래도 차가 없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 나와서 여기 와서 차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정규직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차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 직원들이 겪는 차별은 비단 주차시설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봉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치고 장기 근속 수당 등도 격차가 컸습니다. 복지 상황은 더 나쁩니다. 자녀 교육비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력에 따른 차등인 걸까요? 차이 나는 건 딱 그거예요. 회사 이름하고 임금하고 사무실도 같이 써요. 심지어. 그래서 직영이 상주를 하고 협력이 교대를 해요. 직영도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하고 혼재 작업을 해요. 똑같은 작업인데 요 직영 부서에 부주적인 업무로 저희들이 투입되거든요. 일도 똑같아요. 그리고 직영이 비면은 저희가 들어가고 저희가 비면은 직영이 그 일을 하고 그게 똑같은 부서인데 단지 고용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현대제철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 및 복리 후생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청사에서는 우리와의 그 고용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처우에 대한 내용들은 하청업체 대표들과 이야기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도 원청사로부터 100% 도급비에 의존해서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원청사의 그런 도급비의 변경이 없다고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청사에게 요구를 하지만 원청사는 하청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건 현대제철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에 도급 사업주의 역할과 노력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사 측은 권고를 받은 후 복리후생 격차 해소와 함께 적정 도급비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적절한 도급비를 책정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리기 전과 후가 도급비의 인상이 단 1원도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는 그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이라는 현대제철의 입장과 달리 비정규 직원들은 권고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도급 계약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일단 도급이라고 하면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파견은 노동력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도급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업무가 완성돼야 돼요. 그에 반해서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있고 사용 사업주가 있어서 이 파견 사업주가 사용 사업주한테 노동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견 사업주의 업무를 다하는 것이거든요. 현대제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위 말하는 일관제철공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철을 생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흐름으로 철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각 업무를 떼어낼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도급 계약과 파견 계약 모두 간접 고용 형태지만 파견은 원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데 반해 도급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문제는 현대제철이 도급 계약 상태임에도 업무 지시 등을 내려 실질적인 고용 형태는 파견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도급 계약에 의한 도급업체라고 이야기하면은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그 주간부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공구라든지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내용들도 그쪽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다 협조를 받아야지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에 개입한 추가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원청 직원이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원청 직원들과 하청 직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상황. 하청 직원들의 업무 장비를 원청이 제공하고 있는 점 등 하청 직원들이 독자적인 기업의 업무가 아닌 원청의 업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명 되는 그 자기 용역사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원청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지휘 명령을 안 내릴 수가 없거든요. 원청 노동자들하고 유사하게 다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제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도급 용역에는 거의 다 해당이 돼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제 사내하청 방식의 이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100% 불법이에요, 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 인정돼 올해 현대제철로 749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직고용하라는 시정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공정도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4월 26일까지 연장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승인해서 4월 26일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현대제철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저희 노동조합과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대화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현대제철사 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이행 기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시정지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라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면 행정지도라고 부릅니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페널티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특별 근로조사를 요청했지만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차별과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전면적인 특별 근로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진행!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못지않은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우는 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대제철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대제철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름없이 저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현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 고용 관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도급하고 파견하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준은 그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문제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형태는 도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자신들의 결정권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고용주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는 도급인데 실질적인 것은 파견이 되는 거니까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가 이미 이제 불법 파견으로 판정을 내린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현대제철은 이런 불법 파견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대제철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조에 좀 알아보니까 노조하고는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청원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이 불법 파견에 대한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첫 근로 감독을 실시했던 건 2018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도 소송 중인 사항을 근로 감독했던 겁니다. 그때는 해놓고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현대판 노비제도라 비판받는 불법 파견 문제,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차별의 문제들, 이로 다 열거할 수 없는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하루하루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9개 대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습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로 3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에 30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산재 사고도 이 용역회사 이 노동자들이 보통 80% 이상을 그 산재 사고를 당하잖아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없어져야 될 거지만은 특히 더 이 하청, 용역사한테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다 그런 고용 형태에서 이게 비롯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열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건데 고열 작업장이에요. 근데 그쪽은 고열 수당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고열 수당이 안 나온다. 그다음 거기는 휴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작업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제대로 쉬지를 못할 때가 있고. 고열 작업장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공정하는 곳으로 기온이 40도가 넘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오가는 위험한 작업 환경입니다. 작년 6월 9일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온도는 43도에 달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휴식 공간도 없는 곳에서 연속 작업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원청이 시키니까 해야 돼. 하라면 해야 돼. 라는 게 뭐 부당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일이 더디고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율의 몫도 없는 거예요. 원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함께 다양한 안전 문제들이 하청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전화가 안 터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지하라든지 아니면 슈트 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당 한 대의 무전기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팀의 총괄 주임이 한 대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반장이라든지 사원들은 무전기가 없이 업무를 하고 또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 부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무전기가 없고 휴대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한 만큼의 대우받을 권리를 위해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사 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진행 상황과 함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청 책임이 엄중하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라든가 사업주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차별을 해소하고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나 별정직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아닌 온전한 형태의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업재해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전면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어디에도 이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통계에 대해서 이걸 파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놀라웠는데요.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9개 기업의 최근 5년 동안 사고 현황을 따져봤습니다. 그때 사망자 가운데 82%가 하청 노동자였는데요. 일부의 자료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또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균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개정된 법에는요,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 하청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하청 금지 업종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같은 이 제철소도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게다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역시 제한적입니다. 이른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사고가 난 게 5월 8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고 당일 어디에도 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법에는 위험을 확인하는 즉시 동일 작업 중지 명령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이 돼서야 그것도 구도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예, 게다가 그 작업 중지 명령도 사측의 요청으로 17일 만인 지난 5월 27일 날 일부 해제됐습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번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를 취재하면서 현장에 계신 이 노동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측이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왔던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매출 손실을 논하기 전에 애초에 신경을 쓰고 투자했어야 할 안전 비용은 왜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대제철의 복잡한 구용구조 속에 위법적인 면부터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법이 되면서 사라진 이 두 글자 기업처벌, 기업의 책임을 온당히 물을 수 있는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시사인데서 남은 제보 메일과 전화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희망하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관평원 유령 청사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폐지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특별공급, 그 난맥상을 시민늑보 불청객에서 짚어봅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 세종시로의 출퇴근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 통근버스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세종시 안착을 돕는다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혜택까지 주어졌는데요. 오늘 시민늑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공무원 특별공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지금까지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통근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지나친 특혜이고 또 세종시가 안착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이 통근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 세종으로 정부청사 이전한 지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전이 되면서 통근버스를 지원해 왔는데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세종시 공무원들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 2022년부터는 수도권 노선은 좀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안착을 위해 공무원들을 위한 수도권 통근버스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정부 세종청사와 인근 임차 건물로 입주한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수는 14,6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약 90%가 세종이나 대전, 청주 같은 이른바 세종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근무지가 바뀐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을 위한 또 하나의 로또가 된 듯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노형욱 장관은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2억 8천만 원에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이곳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고 그러다가 2017년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 약 2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중앙부처의 고위 간부들도 이 공무원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되팔아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공무원 특공으로 상당수 재산 증식을 이뤘는데요. 기회가 불공평하지요.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걸 그런 건 안 되죠. 공무원이면 더 청렴하고 바르게 해야지 되는데 특공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죠. 공무원이 좀 그렇게 혜택 받는 거가 조금 아무래도 다른 서민들이 보기엔 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많이 불쾌하죠. 어떤 점이 불쾌하세요? 그거는 뭐 특혜를 일단은 준 거잖아요. 그 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될 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뭐 불이익을 했다고 그러면 엄정한 처벌을 해서 분명한 걸 가려내야죠.
네, 청사가 비좁고 또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현재 이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곧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내년 7월부터 공무원 특공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는 자동차로 30-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정부 대전청사와 정부 세종청사와의 거리는 약 23km 정도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성역에서 파남역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도시나 다름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특별 공급을 해주는 거는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 공급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거나 해서 받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뭐 특공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전하고 세종은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한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그거하고도 맞지도 않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여기에서 세종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주차하고 뭐하고 1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럼 왕복으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유예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법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기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직원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는 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전 세종전력지사와 한전 중부건설본부, 그리고 세종에 있는 한전 세종지사도 통합청사를 짓겠다면서 지난 2017년 세종시 소담동에 땅을 샀는데요. 네, 이곳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국전력 세종지사입니다. 이 한전 세종지사는 내년 말 세종시 소담동에 지어질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같은 도시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전 세종지사 직원들 세종시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있는 한전 세종지사 소속 21명의 직원들을 비롯해 대전에 있는 한전 중부건설본부 직원 151명, 그리고 세종전력지사 직원 20명도 특별 공급을 통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기관도 새로 이전하는 청사와는 직선 거리로 고작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이미 퇴직한 직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결국 퇴직 기념으로 아파트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뭐 다락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행복청이나 부처에서 자기가 좀 모르고 그래가지고 혼란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다 따지면 세종시청 공무원들도 이제 다 원래 다 도시에서 넘어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뭐 조만간에 이제 그 이동할 거니까 사옥이, 그럼 이제 전 직원들 받은 사람들이 다 그쪽 이전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17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임의대로 청사를 지었다가 입주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특공 자격을 받아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 가운데는 최대 5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만약에 특공이라는 그런 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세종시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익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실적으로 주거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내 집인 분양을 받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로 해서 내가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 정책을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혈세를 들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 더 잘 일하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호의가 어느덧 권리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지나친 특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욱 분노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제 정부가 이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정청이 합의 끝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5월 28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결정 이후에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계각층에서 참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특공 폐지 결정이 과연 시기적절했는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었냐라는 것부터 드러난 부작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특공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좀 청구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청에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의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또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특공이 결국 10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요. 예, 문제는 불공정에 대한 민심의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종시가 처음에 출범할 때 내세웠던 가치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세종시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그리고 공무원 특공 특혜라는 불공정의 상징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공에 막차를 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특공 전격적인 폐지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예, 폐지 결정과 함께 모든 절차가 바로 중단됐습니다. 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등 현재 특공을 받고 있었던 기관들의 그 특공도 중단이 됐고요. 내년 7월부터 특별 공급이 예정돼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특공 폐지로 인해서 민간 기업과 또 기관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 안팎에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에서도 앞으로 추진될 혁신도시 시즌2에 혹시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그 단체장들이 많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공무원 특공 폐지는 세종시 이전 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의 경우는 특공 전면 폐지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지만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등 이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오늘은 2주의 공간입니다. 네,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왜 가지고 왔을까요? 관련된 이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세종시는 지금 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아서 쉽게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도 임명 당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특공을 가지고 있다 실거주하는 상태에서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계속해서 뭐 한 달에 얼마가 올랐다 뜨거운 이슈였었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70%가 한꺼번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낮춰달라 이런 뭐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 아파트는 앞서서 말씀하신 이슈들과는 조금 다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행복 아파트인데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도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이 행복 아파트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세종시가 되기 이전에 연기군에 살던 분들, 원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지어진 아파트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이 됐고요. 총 45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입주 당시에 60대 이상의 고령층, 또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을 적게 받으신 분들, 1억 원 미만의 분들이 많이 입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주민을 첫 시민으로 삼는다. 이런 이제 문구를 강조하면서 행복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 신도시들과는 달리 원주민 정착률이 70%에 달한다는 뉴스도 많았었는데요. 행복 2배 행복 아파트 이렇게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요즘 이 행복 아파트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난해 말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료 인상 이야기를 세종시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할증 요율을 적용하면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임대료와 보증금 할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해왔다고 합니다. 예, 100%라면 2배까지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아파트가 원주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또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좀 따져보면요. 임대료는 최대 17만 9천 원, 보증금은 최대 1,666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 소식에 주민들은 이 세종시의 행복아파트 건립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세종시 건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과 똑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역시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임대료 할증제를 전면 고시했기 때문에 법령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당시에 이제 내줬던 주민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또 다시 지금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주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약속했던 행복 아파트. 한낱 장밋빛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청년당당입니다. 오늘은 6월에 시작될 여름 장마를 앞두고 지난 여름 겪었던 침수 피해를 돌아보며 안전도시를 위한 재해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해 장마가 역대 최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전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인명 피해가 3건이 있었고 그중에 사망 사건이 2건이 있었고 이재민이 그 208세대 41분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금액으로도 또 따지면 72억 정도의 그 재산 피해가 났는데 그 공공시설 158건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1622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피해로 볼 수 있죠. 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주변에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30일 새벽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지하와 1층이 침수돼서
많은 시민들께서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도심 속에서 구명보트가 등장을 해서 그 갇혀 계시는 시민분들을 구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인도보다도 차도보다도 낮잖아요. 그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하천보다 더 지대가 낮아서 천변에서 그 물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는 그런 사태와 하수 관로가 지금 쓰레기와 흙더미로 막혀서 제대로 배수되지 않았던 총체적인 문제가 그쪽에서 폭발하듯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준 그런 재해이면서도 인간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이 막아놓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고 사고기 때문에 저는 인재일 수 있다. 실제 침수량은 한 900톤이 넘거든요. 950톤이 넘는데 비가 내린 양은 90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대요. 비 내린 양은. 90%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건 명백하게 좀 인재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확실하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37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옹벽과 또 물이 쓸려나가지 않게 제방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무너졌던 건축물들을 또 다시 한번 세웠고요. 물을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와 빗물을 중간에 저장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공간의 조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에 구성은 어려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3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구에도 그 못지않게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경부선 철도 정비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하면서 동서가 분리되어 있는 구간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지하차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5군데가 침수가 되는 바람에 큰 피해가 있었죠.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소정지하차도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11kW짜리 모터 그 배수 펌프가 3개가 있었는데 이 3개가 정상 작동만 했었으면 150mm의 비가 와도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게 배수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 시설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시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는 다 스톱이 된 거죠. 이 피해로 인해서 대전시 전체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 발전 시설을 지상으로 그 지하차도 위로 올리는 그런 공사가 이번에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대전에 3대 하천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천, 갑천, 유등천. 네. 유등천, 갑천의 그 여유고라고 하나요? 한 3.5m 정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대가 다 침수가 된 건 그 천의 그 저장 능력의 문제보다는 도심이 천보다 더 낮은 저지대에 있다는 그런 지리적 문제가 있고 주변에 그 빗물 저장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강제 펌프도 더 구축을 해야 되고 배수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완료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일단 탐방과 가장동 지역의 용역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리고서 또 공사가 2, 3년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안타까움과 또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잠깐 내렸거든요. 낮에 잠깐 내렸는데도 차가 60여 대 정도가 다 침수될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좀 많은 피해가 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 7천에서 8천 동 정도 준설 작업을 했거든요. 거기 그 대동천 보폭을 넓힐까 아니면은 치수벽을 좀 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하수관로 정비랑 그리고 치수벽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게 준설 작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대전이 그동안 자연재해에서 조금 자유로운 지자체로 꼽혔잖아요. 큰 비도 없었고 큰 태풍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비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던 지자체였으면 당연히 여름쯤에 배수로를 한번 청소했을 것이고 옹벽이 괜찮은지 확인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 같아요. 우리 코스모스 아파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재민이 28가구 정도 되거든요. 1층 정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분들을 긴급 대피를 시켜서 한 달 반 정도 외부에서 생활하셔야 했어요. 저희 침수 피해 장소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버스 타고 오시고 맞아요. 밥차 끌고 오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을 그냥 물로만 찬 게 아니고 흙과 구유물들, 흙과 그 쓰레기들과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 침수되면 쓸 수가 어떤 것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물에 잠겼으니까 전기 설비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비 다시 하고 도배장판하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불, 옷가지 등을 기부를 전국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다 다시 채워놓고 하니까 한 달 반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로에 대비를 하려면 어떤 점이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 둘, 셋. 하수관 정비. 녹색 공간. 도심 내에 있는 하수관 정비가 가장 필요하고 그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만 해놓고 청소만 해놔도 또 부유물만 치워놔도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고 하고. 도심 속 녹색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현재는 다 모든 곳이 딱딱한 아스팔트를 통해서만 지나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역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중간중간에 더 많이 만들고 나무도 더 많이 심어야지 그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재해가 없다고 하는 대전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좀 이례적이었는데 따져보니까 2018년도에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피해가 있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걸 보면 이제 재해가 없는 대전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거는 늘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래 5월 말쯤 기억해 보시면 갑자기 대낮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굉장히 큰 양으로 맞아요.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후의 그러게요. 스코를 보듯이 쏟아졌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에 대한 또 비에 대한 그런 정비는 더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재점검은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청소 용역 노동자였습니다. 당초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출근을 암묵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자발적인 노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해지를 볼모로 또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노동 착취,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차별받지 않는 일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일까요?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